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풀면 금리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오랜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수조 원 규모의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이것은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긴급 조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치인 3%대 중반으로 치솟았습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금리가 오르는 기이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행은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은 부동산 PF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필요악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터지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함께 부실을 정리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시장은 이런 조치를 두고 도덕적 해이라는 위험한 독버섯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매트를 깔아주면 아이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지 않고 연명하게 만드는 매트가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위험한 투자를 해도 결국 정부가 구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대신 일단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책들이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오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핵심 정책인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RP 매입은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 이것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기 처방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 비상 처방전이 거의 상시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 시점에는 RP 매입을 통해 수조 원의 돈이 시장에 풀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환자에게 진통제를 계속 투여해 당장의 고통만 잊게 하고 병은 키우는 꼴입니다. 둘째는 더 강력한 카드, 바로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사들여 영구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조치입니다. 시장에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같으며 정부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떻게든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돈을 푸는데도 금리가 오르는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필사적인 움직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 대신 깊은 불안감과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금리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해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에 보내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경고장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시장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위기의 본질을 더 키워버렸습니다. 데이터는 이 불편한 진실을 아주 차갑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장기 금리도 올랐지만 한국의 상승세는 그보다 훨씬 가팔랐습니다. 여기서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뼈아픈 단어가 등장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위험의 실체는 바로 해결되지 않은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입니다. 원칙 없이 돈만 쏟아부으며 시간을 끄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눈에는 한국 경제가 폭탄을 해체하는 대신
테이프로 칭칭 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러다 폭탄이 터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금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팔거나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결국 외부의 태풍에 우리 집의 썩은 기둥이 흔들리며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토록 취약하게 만든 이 썩은 기둥은 과연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결정적 순간으로 둔촌주공 사태를 지목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이 거대 프로젝트가 공사비 문제로 멈춰섰던 사건입니다.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사업성이 악화된 곳은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정상적인 자정작용입니다. 그때가 바로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며 사실상의 구제 금융으로 프로젝트를 살려냈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대마불사, 즉 크면 죽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위험 관리 따위는 필요 없다는 아주 위험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일단 몸집을 키워 사고를 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준다는 강력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밀렸고 묻지마식의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했습니다. 진작 정리되었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은 중앙은행의 링거를 맞으며 억지로 연명했습니다. 2022년의 작은 종기가 2025년, 지금은 온몸에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이런 무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부동산과 건설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부동산 관련 신용은 전체 민간 신용의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오직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만 움직이는 꼴입니다. 이 엔진이 멈추면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치권은 집값 하락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정치적 압력과 부동산 부양이라는 명분 아래 훼손되었습니다. 앞서 본 기이한 정책들은 이 거대한 구조적 종속관계가 낳은 필연적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대가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우리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더한 위기를 겪고도 살아남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실이 누적된 시스템을 정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바로 배드뱅크입니다. 금융권 곳곳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 격리하고 처리하는 전담센터입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이 배드뱅크를 통해 마비된 금융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살려냈습니다. 정부는 부실 자산을 장부가가 아닌 철저한 시장 가격으로 사들여 거품을 뺐습니다. 은행은 즉시 손실을 인식해야 했지만 덕분에 시스템은 4년 만에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도 비슷한 원칙으로 복잡한 부실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부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시장 가격에 맞게 처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다가오는 태풍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개인 경제 계기판 5가지를 선물합니다. 첫 번째 계기판은 위험의 예고편, 바로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4%를 향해 치솟는다면 내부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의 신호탄,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위협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에 불신임표를 던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방어선의 체력인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뇌관의 온도인 부동산, PF 연체율, 특히 저축은행 등 취약업권을 봐야 합니다. 실질 연체율이 10%에 육박한다는 소식은 폭탄이 터지기 직전임을 알리는 사이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마트머니의 이동,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입니다.
이 계기판들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주식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PF 자기 자본 비율을 20%까지 올리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도박하듯 사업을 벌이던 위험한 관행에 이제야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제대로 실행되는지 감시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 계기판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위기는 파괴의 얼굴로 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헐값에 자산을 살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 계기판을 책상 위에 두고 2026년의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기회를 잡으십시오.